자,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문학 쪽집게 특강 들어갈 건데 요즘의 트렌드 아세요? 요즘 트렌드가 어때요? 요즘 트렌드는 기출에 나왔었던 작품들이 또다시 나오는 경향이 아주 짙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전음은 4가지 있었죠. 국가직에서 나왔었던 거. 그거 전부 다 나왔던 게 또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 저번에 있었던 신동엽의 보문 있죠. 그것도 한 2014년도에 나왔었던 작품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기출 베이스로다가 한번 쪽집게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찝는 원리를 잠깐 알려드리면은 원래 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5년 내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국가직, 지방직 내에서는. 대신에 기타 직렬에서 나왔던 것들이 속속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지방직이랑 국가직. 그래서 그런 집게, 그런 경향으로 제가 다 짚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 공지.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에 그 가영쌤 카페에 그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면은 우리 역공이들도 너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 카페에다가 수강 후기를 아주 간단하게 매겨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제일 좋아 보이는 수강 후기를 추첨을 해서 치킨이나 혹은 카페 커피 이거를 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강 잘 들어주시고요. 나머지 수강 후기를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교님, 우리 온도 좀 내릴까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학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을 먼저 꼭 알아야 되는 문학 개념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자, 요거 한번 볼게. 오늘 살짝 그게 처음에 준비가 딱 세팅이 빨리 안 됐는데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되게 웃긴 게 이 강사라는 이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에요? 아니면 살짝 불안정해요? 살짝 불안정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되게 이상한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점신이라는 어플 아세요? 갑자기 점신이라고 앉아 있어. 점신이라는 어플을 딱 키면은 하루 운세가 나와요. 근데 이제 하루 운세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점치려고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점신에 딱 들어왔을 때 오늘 하루에 뭔가를 조심해라 라는 게 나오면 제가 그거는 꼭 조심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싸움을 걸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가 관대하게 넘어가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점심 같은 부분들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날은 최대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관대하게 싸움하지 않도록 배려를 지키면서 막 이렇게 하는 편인데 오늘 내가 점심을 봤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최대한 컨디션을 막 이끌어가고 막 하고 있는데 세팅이 안 된 거야 지금. 나는 또 그걸 믿게 되겠죠?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럼 우리 바로 요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덕분에 지각하신 분들 개꿀띠. 개꿀이다, 개꿀.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금 유튜브랑 넷클래스 친구들도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문학 개념 왜 해야 돼요? 일단 왜 해야 되는 거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학 개념을 하는 이유는 보통 오늘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지만 선택지가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많더라? 특히 시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더라? A를 통해 B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A는 뭘 말하냐면 시의 뭐일 것 같아요? 표현법. 뭐 예를 들어서 감정이입이라든지 아니면 서리법이라든지 비유법이라든지 아니면 감각적인 이미지라든지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쵸? 아니면 어떠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지 거의 이 선택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반드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파트가 뭐가 돼야 하는 거예요? A를 무조건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표현법을 딱 보고 이게 진짜 있는지를 짝짝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랑 같이 첫 번째 시간은
소설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시 이론, 선택지의 용어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어떤 개념이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 요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선택지에 많이 나오는 빈출표현법, 오늘 이걸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왜 연결이 안 되냐? 이거 멈춘 것 같아. 역시 내가 이러면 점심을 믿게 되잖아. 자, 여러분 잠시만요. 자, 이렇게 끄면 될까? 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나 진짜 울 뻔했다. 진짜.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제가 오늘 몇 점이었지? 내가 5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고, 여공이들한테 진짜 중요한 날인데, 내가 진짜 오늘부터는 정말 더, 정신을 차리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최대한 모든 길을 모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 선택지에 많이 나오는 빈줄표현법 제가 다 정리해놨죠. 근데 그냥 정리한 것이 아니라 특히 많이 나오는 표현법 모두 다 정리할 거고 중간으로 많이 나오는 거 모두 다 정리할 거고 살짝 덜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뭐가 되게 중요해요? 1번 최고 빈줄은 무조건 보시고 가셔야 되는 표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사실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얘는 매년, 매직렬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서리법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한다 혹은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선택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서리법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다 밑줄, 의문형, 의문형 어미가 붙어요. 그쵸? 그리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답법이랑 헷갈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두 개 다 의문형이기는 해요. 근데 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누나라고 불러보랴. 여러분 요거 뭐예요? 의문형 어미인데요. 아무리 봐도 뒤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답법은 뒤에 물음이 나와요. 볼래요?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꼬 아니? 이런 봐요.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꼬? 자기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된대요? 복례산 제일봉의 낙낙장송이 될 거래요. 여러분, 선생님 저 망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한자가 많아요.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는 거 하나만 조진다. 여러분, 여기서 아는 한자가 딱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뭐야 이거 소나무 송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소나무야 소나무.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소나무는 양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물에 속하거든요. 얘는 뭐를 상징하는 아이예요? 지조와 절개. 왜? 사시사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가 나오면 웬만한 시조의 주제는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뭐예요? 지조와 절개가 될 확률이 아주 커요. 자, 여러분, 소나무 말고도 또 뭐 있어요? 다 불러요. 대나무, 매란국죽이라고 하죠? 또 뭐 있어요? 매화, 또 난초, 또 국화. 오늘 또 나올 겁니다. 국화도. 이 매란국죽 그리고 송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조의 주제는 지조와 절개의 확률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왜 이 양반들이 지조 절개에 목맬게요? 여러분들, 유교적 덕목 중에 충효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충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효도 변하지 않는 거. 열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조절개가 가장 여러분들이 고전 운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 몸이 죽어가서 어떻게 될 거래요? 뭐가 되고 싶대요? 소나무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뭐래? 백설이 망건곤할지 독야청청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설이 뭐죠? 눈이죠. 흰 눈이죠. 흰 눈이, 여러분, 건곤이 뭐죠? 이게 하늘 건자의 땅지자야. 그러니까 뭐냐면, 건곤이라고 하면 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 땅. 하늘과 땅에 이 흰 눈이 가득할 때,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소나무처럼 청청하게 푸르게 있겠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성산문이래요. 어떤 시일까요? 여러분, 백설, 이거 뭡니까? 그렇지. 세조일파인 거예요, 세조일파. 뭔지 알죠? 성산문 시인은 바로 저기에 있는 사육신 공원, 사육신 중에 하나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세조일파가 되더라도 본인 혼자서 뭘 지키겠다?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왜 깨요? 표현법 하는데 왜 깨요? 나올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될고 하고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소나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답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자, 이제 감정이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입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요게 되게 중요해요. 감정을 이입하는 건데, 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화자의 감정을 이입해야 돼요. 누구의 감정도 아니고 화자의 감정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야 된다. 두 번째가 감정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첫 번째,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여러분, 사슴이 울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운다고 표현하는 거야? 내가 슬프니까. 그쵸?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여기 슬피 운다, 운다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게요.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단어와 화자의 감정이 일치해야지만 뭐가 됩니까? 감정이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황조가 아시죠? 황조가. 유리왕이 썼던 황조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치랑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이야. 근데 저기서 그 꾀꼬리 새끼들이 부부가 막 다정히 막 꾀꾀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보고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저 꾀꼬리들은 이렇게 다정한데 외로울싸 이내 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꾀꼬리에 밑줄 치고 여기에 감정이입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화자의 감정이랑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아무리 감정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어도 감정이입이라고 보지 않아요. 됐습니까? 화자의 감정과 무조건 일치해야 되는 게 감정이입이고요. 얘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됐죠? 언제 나왔게? 지방제 9급에 나왔어요. 그래서 볼게요. 눈물에 밑줄 치세요. 눈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천에 호곡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이 호곡이 뭐냐면 막 소리 내면서 우는 거 있죠. 그걸 호곡이라고 해.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은 눈물을 통해서 아, 이거 약간 감정이입 느낌이 있다라고 하고, 봉황새라고 했죠. 그쵸? 봉황새에 뭐가 됐음을 알 수 있다? 화자의 감정이 이입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2021 지방제 9급에도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만약에 선택지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통 객관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팩트는 뭐냐면, 여러분, 시는 뭐가 목적이죠? 시가 뭐가 목적이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죠. 아니, 그러면 시에 쓰인 모든 시어는 뭐일 수밖에 없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이거 써요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시는 원래 정서를 드러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어들 있죠. 시에 드러나는 웬만한 단어들은 거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요게 선택지에 드러나도 쫄아라 쫄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아까 꾀꼬리 있었죠? 꾀꼬리. 걔도 그럼 뭐가 됩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돼요. 됐어요? 그럼 아까 위에 있었던 봉황새도 뭐가 돼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선택지에 나왔다고 어렵다고 울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음성상징어 가볼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음성상징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성어만 음성상징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두. 의태어 또한 음성상징어인 걸 아셔야 돼요. 의성어는 뭐예요? 자, 고양이 흉내 내봐요. 야옹! 소리 흉내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의태어. 해선센 뱃살이 주렁주렁, 이건 어떤 거예요? 소리를 흉내냈죠? 요거는 의태어가 돼요. 여러분, 의태어도 음성상징어예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봐봐요. 사나 우뚝 솟은 사나 철철철. 여러분, 이거 소리는 안 나도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음성상징어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음성상징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선택지에 음성상징어를 통해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음성상징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안 찾는다?
왜 안 찾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찾으라고 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나올 거니까. 이해되셨죠? 음성상징어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감각적 심상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공감각적 심상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건 공자에다 동그라미. 공은 함께 감각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이 섞여 있어요. 두 개의 감각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하나의 감각으로 이동된다. 감각이 이동된다라고 해서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 혹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너무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끔 이런 거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여기서 밑줄 쳐볼까요? 차게 울었다. 여러분, 요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려는 건 찬 거예요? 운 거예요? 운 거죠. 여러분, 우는 거는 무조건 뭐다? 청각이에요. 문학에서 우는 건 시각 아닙니다. 이렇게 운 거예요. 청각이에요, 청각. 자, 청각인데 이 우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감각, 어떤 감각? 촉각을 빌린 거죠. 그쵸? 요렇게 되면 청각이 청각이 어디로 이동을 했다? 촉각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죠? 청각의 촉각화라고 해요. 선생님,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희소식. 이렇게까진 안 물어봐요. 뭐까지 알면 되냐면 감각의 전이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각각적 심성은 찾을 수는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까요? 푸른 종소리. 얘가 가장 만만하죠. 여러분, 종소리가 뭐예요? 청각이죠. 청각이 지금 어떤 감각으로 이동했다? 시각으로 이동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여러분, 여기서 말하려는 건 어둠이죠. 어둠. 요거 뭐예요? 시각이 피부니까 촉각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공감각적 심상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아이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요거 한번 볼까? 동해 쪽빛바람.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바람은 아까 우는 거 있죠? 우는 거. 혹은 웃는 거. 너무 무섭다. 보통 시에서 웃는 거랑 우는 거는 청각으로 많이 보거든요.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바람은, 여러분, 바람 어떻게 느껴요? 바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뭘로 느끼죠? 피부로 느끼죠. 그래서 보통 시에서 이 바람은 어떤 감각을 의미한다? 촉각을 많이 의미를 합니다. 이 촉각에서 쪽빛이라는 건 푸른 색깔 빛을 말해요. 요 촉각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 시각으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실어놓은 아이들은 전부 다 기출 베이스입니다. 기출 베이스. 자, 그럼 이제 비유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명실사용부 1등이지. 비유적 표현을 찾는 건 정말 빼놓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서 또 일단은 희소식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아니 신기해요. 지방직이랑 국가직에서는 직유법이야 은유법이야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뭐는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유법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을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쵸? 비유법이 있다는 그런 것만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비유법. 비유법은 원관념. 여러분, 원관념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조카. 제가 좋아하는 제 조카. 자, 보조관념. 여러분, 제 조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잖아요. 우리 조카를 제가 한 번에 이해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해시키다 맞아요? 지금 쓴 거? 이해시키다 지금은 맞아. 왜냐면 하게 만들다 넣어보라 그랬죠. 이해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이거니까. 만든 거지? 아닌가? 내가 앞에 문맥이 좀 달랐구나. 미안해요. 자, 여튼가? 여러분, 찐빵 써봐요. 찐빵. 찐빵 쓰니까는 조카의 생김새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자, 일단 조카 어떨 것 같아요? 살이 통통할 것 같고, 색깔은 어떨 것 같아요? 하얄 것 같죠? 근데 이제 볼은 어떨 것 같아? 빵빵할 것 같잖아요. 그쵸? 여러분, 비유법은 쓰세요. 생동감을 부여해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뭔가 그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족하고 보조관념이라는 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을 도와주는 관념이에요.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념. 자, 그러면 자 여기 1번부터 볼 건데요. 직유법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직유법은 제가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비는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구별할 수 있도록 각각 알아두시긴 하셔야 됩니다. 밑줄 치세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양, 뭐뭐 듯. 요게 이제 붙으면 직유법이 될 수가 있다. 요거 2021 지방직 9급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요. 녹음 방주 우거져 금잔디 쫘르르 밑줄. 여러분 이거 뭐예요? 복습해보자. 쫘르르 뭐예요? 음성상징어 이런 거 잘 뽑아내시면 돼요. 깔린 곳에 황금 같은 여러분 같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바로 직유법이다.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 그랬죠? 비유적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 여기서 넘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황금 같은 할 때는 띄죠? 근데 뭐 물어볼 것 같아요? 황금같이 생긴 깨꼬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치는 조사기 때문에 붙여야 돼요. 됐습니까? 같은은 같다의 활용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띄지만 가치는 붙여야 돼요. 조사기 때문에. 그쵸? 자, 그 다음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여러분 낙타처럼 비유적 표현이 쓰였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은유법을 한번 가볼 건데요. 자,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A는 B다죠? 나는 짐승이다. A는 B이다. 이거 뭐예요? 바로 은유법이다. 여러분 은유법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비유법이에요. 비유법인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근심산을 태우고 한 바다를 말리는데 여러분이 A는 B이다만 은유법인지 아시는데 요것도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근심의 산, 그쵸? 근심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이 근심이 산처럼 쌓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한의 바다. 한이 바다처럼 많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것 또한 뭐예요? 은유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조관념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짐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얘가 나를 비유한다는 걸 알게 되면 요것 또한 은유법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의인법을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 의인법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출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제시문이 있었는데 선택지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찾아도 위에 직유법이랑 은유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아 이거 없네. 비유적 표현 활용이 안 됐네 하고 지워버린 거야. 그럼 큰일 났어요. 왜? 대신에 제시문에 의인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인법은 비유법의 일종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얘 비유적 표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시문이 딱 나왔어요. 시가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은유법, 직유법이 없어요. 근데 의인법이 있다면 얘는 비유법이 쓰인 거예요.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우가가 가장 대표적인 의인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뭐뭐뭐뭐예요? 수, 석, 송, 죽, 월. 제가 이거 왜 하냐면 혹시 오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우가가 사실 연시조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보니까 수석, 송죽 얘네들은 뭘 상징하는 애들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했는데 물 변해요? 안 변해요. 돌 변해요? 안 변해요. 송 변해요? 얘 나무잖아요. 수, 물, 석, 바위, 송, 소나무, 죽, 대나무인데 얘네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뭘 상징한다? 지조와 절기. 그리고 여러분 이 수석 송죽월이 나오는 이 수석 송죽 얘네들 각각의 연애는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엄청 변하는 존재들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래서 비교 대조합니다. 야, 물은 변하지 않는데 꽃 너는 변하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꽃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돼요. 가변하는 존재는 운문에서는 마이너스 존재가 됩니다. 풀도 나와. 풀은 변하는데 바위는 안 변해. 그럼 풀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 이 월이 바로 써봐요. 과묵한 존재를 의미해요. 과묵한 존재.
요렇게 봐주시면은 되고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5가 중에 이 송 부분입니다.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여러분 이거 치우면 있죠. 옛날에는 칩다가 춥다랑 똑같았어요. 무슨 불규칙? 비읍불규칙. 왜 모르는 얼굴이야? 자, 여러분 춥다 플러스 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우로 바뀌어서 축약되면 추워서로 바뀌죠? 여러분 오 발음이 나는 건 비읍불규칙이에요. 그쵸? 얘도 칩다였는데 옛날에 비읍불규칙 용언이었기 때문에 치우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우면 꽃이 피는데 추우면 또 잎이 진대요. 여러분 얘네들은 변하는 애들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환경에 따라 변하는 지조절개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마이너스 존재입니다. 소라, 여러분 소리라고 불렀죠. 부르는 것 자체가 사람 이름처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법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솔 나왔네. 끝났네. 뭐예요? 역시 열개예요. 끝! 진짜 이렇게 해도 돼. 웬만하면 이렇게 잘 읽혀요.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여러분 눈서리를 모르는 이 솔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다. 그래서 오가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찬적 태도예요. 자연을 예찬하는 태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서리는 그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구천의 뿌리가 곧은 줄을 그것을 통해 안다. 너가 눈서리 모르는 거 보니까 너 구천의 뿌리가 엄청 곧구나 이러면서 지조절개를 예찬하는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 왜냐면 우리 이제 곧 마지막이기 때문에 고전문법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전문법. 는다에다가 현관패 밑줄 치세요. 이거 나오면 대박인데. 여러분 이거 서리법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다루 끝났네. 평사문이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고전문법에서 청자가 주어인 경우 소라. 여러분 그러면 소리 청자죠. 청자가 주어.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인칭이죠. 2인칭.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 는다로 끝나면 이거는 뭐다? 의문형 어미입니다. 의문형 어미. 그래서 요거는 서리적 표현이 쓰였다라고 봐야 돼요. 서리적 표현이 쓰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써볼게요. 는다. 요건 현재겠죠? 니은다는 그럼 뭐일 것 같아요? 과거입니다. 리을이었다. 여러분 참고로 뭐뭐하리다, 뭐뭐할 것처럼 미래 시제는 보통 리을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미래의 의문형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요거 서리적 표현 쓰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화류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화류법은 의인법을 포함하는 아이인데요. 얘는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애수. 여러분 애수가 뭐지? 슬플 애자에 근심 숫자죠. 그쵸? 얘는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을 백로라는 생물처럼 날개를 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화류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의인법이에요. 이거는 의인법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날개는 그냥 생물도 동물들한테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고 있죠. 화류법이야. 근데 봐요. 낳는 거는 누구도 알 수 있죠. 인간도 알 수 있죠. 자, 요렇게 교집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의인법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화류법도 맞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다른 선택지를 돌리셔야 됩니다. 다른 선택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대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알 것 같이 생각하는데 까불면 안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되게 이런 거를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들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와. 자만하는 친구들은. 나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오히려 선생님 저 어떡해요 이러셨던 분들이 더 잘 받는 거야.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끝까지 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개념이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다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대꾸법을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대꾸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반복하냐? 비슷한 어구를 짝지어져서 반복하는 거.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짝지어져서 반복되는 거. 그걸 대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거는 그걸 보면 돼요. 어미나 조사.
아들을 낳고, 여러분 봐요. 고 어떻습니까? 조사와 어미가 반복되죠. 그럼 이거는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짝지어져서 반복되는 것은 대꾸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 대꾸법이죠. 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가 어비와 조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 또한 대꾸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김소월 하니까 한번 해볼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국가직에서 신동엽 보문이라는 그 작품을 제 커리를 탔던 친구들은 1초 만에 골랐거든요. 맞지? 왜냐면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무서워 죽겠어. 왜 그래? 나 아까부터 사실 계속 무서워, 이 사람. 왜 그래? 보은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신동엽에. 근데 제가 원래 신동엽이랑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참여 시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치 현실을 보통 다뤘던 사람들이라 순수한 자연 세계를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동엽 보문이 나왔고 1번이 순수한 자연 세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나와가지고 제 커리를 타신 분은 그냥 1번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렇게 작가 경향을 얘기를 했었냐면, 되게 빨리 돌아가신 분들은 좀,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개인적으로 보면 불우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살짝 입꼬리 약간 올라가는 거 있죠. 왜냐면은 되게 비슷해요. 경향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제가 아예 얘기를 드리거든요. 김소월이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는 순수문학 시인이에요. 순수문학. 1920년대에 있었던 순수문학 시인이다. 그리고 이 김소월, 여러분, 순수문학이라는 건 정치현실이랑 관련이 없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 김소월 시인에서 키워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보통 김소월 시인은 이별의 정한을 노래 불러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날 믿어도 돼요. 기출 나온 것들도 보면은 이미 부재예요. 혹은 내 누나가 죽었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을 했거나, 그래서 겪게 되는 정한. 보통 희망을 노래하진 않아요, 이분이. 그런 내용들을 요건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돌담의 속삭이는,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짝지어져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대꾸법이다. 얘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반복법은 너무 쉬워요. 같은 의문이나 단어나 어절이나 문장 등을 반복하면 반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반복법을 사용하게 되면 의미가 강조됩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당연히 의미가 강조되겠지. 그쵸? 그리고 운율이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말고도 여러분 요것도 한번 써봐요. 글자수. 글자수가 반복이 되는 것도 반복법이에요. 음보수가 반복이 되는 것도 반복법입니다. 그냥 계속 반복되면은 운율이 형성되고, 여러분 요렇게 글자수 음보수인 경우는 의미가 강조되진 않겠지? 그쵸? 자, 이제 도치법 가보겠습니다. 자, 도치법이라는 건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서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을 말하는데요. 자, 꿈꾸었 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러니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꿈을. 여러분, 사실은 이 꿈을은 어디에 들어갔어야 됐죠? 여기가 원래 제대로 된 위치죠. 그리고 도치법은 위치가 거슬러져요.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보통 도치법을 왜 쓸까요? 뒤에 있는 걸 강조하려고. 나는 사랑한다 비를. 자, 누구를 강조한 거예요 지금? 비르를 강조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이제는 중간 빗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간 정도 나올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중간 정도 나올 수 있는 애들. 참고로 1번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중간 빗줄을 갈 건데요. 대유법이라는 건 일부를 통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써보세요. 대표하는 거. 대표하는 거.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한라는 어디에 있어요? 남한이죠. 남한의 일부죠. 백두는 어디의 일부예요? 북한의 일부죠. 일부를 통해서 우리 국토 전체를 비유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흰옷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거를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민족을 비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중위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위법은 요 은근히 나온다? 중위법 되게 안 나오게 생겼는데 은근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중위법을 좀 좋아해요. 가봅니다. 한 언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갖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라. 여러분, 요거 잠깐만. 요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요것도 시조로 나올 수 있어서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수양산 어디서 많이 본 느낌 안 듭니까? 누구예요? 수양대군. 여러분, 참고로 우리 출제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이 몇 있어요. 첫 번째는 황진이 너무 좋아하고요. 그 또 하나가 성산문이에요. 성산문에 미쳐요. 근데 이게 성산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요것만 알아도 괜찮아요. 자, 요게 혹시 나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죠? 갑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 여러분, 이제는 백이와 숙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백이와 숙제가 사람 이름이에요. 중국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중국의 옛날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죠? 중국 고사. 여러분, 참고로 고사를 인용하다라는 것도 우리 그 선택지에 많이 나옵니다. 고사라는 건 중국에 있는 옛날 이야기를 고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잠깐 얘기해봐야 돼. 나 되게 쉽게 얘기할게요. 옛날에 되게 잘 나가는 나라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엘리트들이 있었는데 백이와 숙제라는 굉장히 똑똑한 양반들이 있었던 거야. 그 중국에. 근데 얘네들이 문제는 그 폭군이었어요. 왕이 너무 무능해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라 말고 더 큰 나라가 얘네를 먹은 거야. 근데 이제 더 큰 나라의 황제가 백이와 숙제한테 야 이러면서 야 너네들 엘리트라며 우리 나라도 한번 너희들이 한번 운영해보는 거 어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이와 숙제가 뭐라고 했게? 뭐라고 했게요? 꺼져 이랬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교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조절개가 굉장히 투철했단 말이에요. 꺼져 이러고 우리는 너랑 같이 안 놀아 하고 어디로 들어갈게? 수양산으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중국에 있는 수양산에 들어가가지고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과거를 뒤로 하고 고사리 캐먹다 굶어 죽었다.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이 백이와 숙제는 양반들에게 있어서 아이콘이거든요. 뭐의 아이콘? 지조절개 아이콘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 하나다. 여기다 밑줄 쳐봐요. 우리 토요일에 무료 모의고사 보신 분. 그때 내가 하나다 그거 뭐라 그랬죠? 탓하다. 어휴 잘했어요. 잘했어.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탓하겠다는 거야. 오 이상하다. 원래 백이와 숙제는 양반들이 좋아하는 게 맞는데 왜 탓한다고 그러지? 이 사람은 탓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은 봐봐. 백이와 숙제는 자신의 목숨을 어디에서 구걸했지? 수양산에서 구걸했잖아요. 사실 수양산은 이미 큰 나라가 먹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나는 고사리를 먹었다는 건 지조절개가 별로 없다라고 본 거예요. 송산문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했게? 효과 이런 다음에 나 어떻게 할게? 육시에 당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이 사람은 목숨을 구걸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성산문의 지조절개가 쩔어요? 이 사람들이 쩔어요? 성산문의 지조절개가 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른 게 바로 수양산 바라보며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를 탓한다고 하면서 조금 낯설게 하기를 한 거지. 이렇게 봐주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요 시조의 주제는 뭐예요? 지조절개예요. 지조절개.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고사를 인용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감정절제라는 것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정절제는 나중에 봐야 돼. 애매라고 써요. 애매.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애매해요. 왜냐면은 가끔 진짜 짱나게 분명히 느낌표가 있어요. 근데 감정 절제래. 쉣! 그리고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감정 절제래. 쉣! 언제나 어디에 나오냐면 유리창이라는 시에 나옵니다. 정지용의 유리창. 그걸 감정 절제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로 감정 절제하는가 아닌가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뭘로 판단을 해야 되냐면 말투, 어조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감정 절제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담담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읽었다고 무조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 절제가 나오면 얘 빼고 나머지 선택지로 최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다 소거가 되잖아요, 나머지가. 그럼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여러분, 반어법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반어법 같은 경우는 은근히 안 나온다? 얘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은근히 안 나와요. 저 반어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여러분, 여기 언어 표현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죠. 먼 훗날 당신이 찾는 걸 가정한 것이고 그때 내가 잊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얘 좀 이상해. 뭐라 그래요? 계속 잊었다고 강조해. 여러분, 강한 부정은 무엇이다? 강한 긍정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겉과 속이 어떻게 되는 표현? 반대인 거야. 겉으로는 잊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반복하는 것 자체가 아주 비정상적이죠. 얘는 잊었다는 거예요?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의 표현과 속의 의도가 다른 것을 반어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왜 아까부터 겉으로는 말이 되죠? 이걸 왜 깨요? 뭐랑 같이 봐야 돼? 그쵸? 역설법이랑 같이 봐야 돼요. 역설법. 요거 두 개를 잘 내요. 앞에는 반어법이 쓰였는데 아래에 역설 표현이 쓰였다고 하면 그거 틀리는 거죠. 자, 역설법은 뭐가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자, 역설법이라는 건 겉은 모순돼요. 겉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삶의 진리가 있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이거는 언어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죠. 그쵸? 앞뒤가 다르잖아. 아우성은 와! 플러스 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소리가 없는 거래.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어법은 표현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역설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 요것도 볼래요? 결별이 이룩하는 족복, 결별은 마이너스, 축복은 플러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어법 아니에요. 역설법이에요. 또 갈게요. 아니, 사랑을 하려면 계속 같이 있어야지 왜 이별을 해?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로 맞지 않아요. 찬란한 슬픔의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 요거 잠깐 얘기해볼까? 제가 낙화를 해드리진 않을 건데 혹시 낙화라는 작품이 나오면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지금 한번 해볼게요. 낙화가 뭐냐면 그 이병기 시인의 그 시인데 낙화 이제 이게 막 아니다. 아니다. 이병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것 같은데 그쵸? 모란이 이제 필 때는 피니까 너무 좋지 플러스예요. 그런데 왜 슬픈 거지? 떨어지니까 곧 떨어지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요 역설법이라는 건 겉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속에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 깊은 진리 맞죠? 이중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런 거는 역설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영탄법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탄법은 사실 요렇게 보면 돼요. 쉬워요. 감탄사가 있으면 무조건 영탄법이에요. 이런 거 딱 감탄사 있어주면은 너무 좋지.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있거나, 여러분 여기다 쓰세요. 느낌표. 느낌표가 있으면 무조건 영탄법이에요. 혹은 뭐뭐하구나, 뭐뭐이여, 요런 것들이 있으면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감정절제가 되게 무서운 거라 그랬잖아요. 짱나는 게, 이렇게 있어도, 느낌표가 있어도 감정절제라고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정절제는 마지막을 보세요. 됐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이제 나머지 잘 안 나오는, 잘 나오지는 않는 그런 표현법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연세법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알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어때요? 앞에 맨 마지막을 뒤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앞구절의 마지막을 뒤에서 반복하는 것. 그걸 바로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봐요. 너 오늘 길 위에, 여러분 요거 이거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해요. 히읗 종성체언. 나 그럼 이거 물어봐야지. 고전문법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의는 무슨 격 조사예요? 관형격 조사예요? 여러분 이거 관형격 조사 아니에요. 이거 봐.
그러니까 지금이랑 옛날이랑 체계가 다른 거예요. 요거 봐요. 너 오는 길 위에죠. 우리가 읽어보면 현대어로 바꿔보면 위에로 바뀌잖아요. 그럼 얘는 부사격 조사로 봐야 돼요.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싸고, 여러분 성 이렇게 있네. 바로 반복되죠. 성 안에 담 싸고 바로 반복이 됩니다. 요런 걸 연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과장법인데, 여러분 요거는 현실보다 대상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동강물이야 어느 때나 마르리. 여러분 요거 무슨 법이에요? 어느 때나 마르리. 서리법. 그쵸?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여지네. 아이 구라쟁이. 아무리 많이 울어도 그렇지 대동강물을 어디 눈물이 더해져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요거는 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대동강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쵸?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점증법.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시상 전개 방식 전에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점증법은 정도를 더 크게 강하게 높게 표현하는 것을 점증법이라고 하는데, 나 이거는 그냥 요걸로 볼게요. 절정. 제가 넣어놨습니다. 264의 절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가 제일 많이 나왔던 빈출되었던 현대 시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내용상으로 그냥 알아놔. 여러분 다 푼 적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이 절정이 뭐의 절정을 말해요? 뭐의 절정을 말해? 고통의 절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육사가 어느 시기의 사람이죠?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으로, 이분은 적극적인 저항시인이었어요. 엄청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북방으로 가요. 북방. 여러분 북방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실현의 공간이죠. 추워요. 근데 북방도 모자라서 어디로 가게요? 북방 위에 있는 고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고개는 시에서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예요. 평지가 좋지. 고개는 힘들지. 그쵸? 근데 이 고원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오게 되게? 서리빨, 탈날진, 그 위. 와씨 여러분 시옷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거 무슨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치? 사이시옷 들어가면은 이거 합성어예요. 합성어. 쉽죠? 이렇게 알면 되게 좋지 않아? 사이시옷은 합성어. 이러면 되게 쉽잖아. 여러분 어때요? 고통의 정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북방이었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요게 점증법이에요. 점증법. 됐죠? 그래서 결국 이 절정에서 끝에 뭐라고 하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 무슨 뜻이에요? 겨울은 일제강점기를 상징하게 되고 강철로 된 무지개. 왜 일제강점기가 무지개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참고로 그거는 역설법이 쓰였죠? 강철로 된 무지개가 어디에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봐요. 강철은 무기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무지개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 않는 역설법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은 희망을 본 거야. 뭐냐면요. 일제강점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뭐가 뜨지? 무지개 뜨잖아요. 무지개가 뭐지? 광복이잖아요. 그러면 일제강점기는 광복을 위한 실현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젠간 반드시 뭐가 올 것이라는, 광복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순곰이 이따 할 거예요. 자, 이따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략법 갑니다. 이거 아주 간혹 나오는데요. 점점점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생략법이라고 하는데 밑줄 쳐요. 여운을 남깁니다. 여운을 남겨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이 표현법 있잖아요.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놔요. 이거 적중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오세요.